자, 이제 오늘 준비한 건강정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남성들에게 전립선 질환은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전립선 비대증 역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는 질환인데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을 비롯한 다른 전립선 질환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저희도 실천 중입니다. 전화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요즘 어떠세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셨죠? 예, 병원에서도 환자분들 진료하는 시간 외에는 연구실에서 혼자 생활하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외부 활동이 적다 보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더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 나눌 주제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60대에서 60%, 70대에서는 70%, 80대에는 80%의 어르신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한다는 말을 하던데 그렇습니까? 예,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이 노화와 남성 호르몬에 의한 영향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하게 되고요. 특히 이 중에 절반가량인 50%의 환자군에서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나이 들수록 이 전립선 비대증이 늘어나네요. 예,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비대해진다는 뜻인 거죠? 예. 이게 과거에는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이 방광 아래쪽에 통로를 막는 그 요로 폐색을 일으키는 상황만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질병의 생리가 너무 복잡해서 50세 이상의 남성에서 여러 가지 방광의 저장 증상이나 배출 장애를 나타내는 증상인 하부 요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를 모두 전립선 비대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50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나이 들수록 전립선에 크게 변화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야 되나요? 예, 전립선 비대증은 이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이 혈중에 남성 호르몬 농도가 감소하는데 이에 따라서 전립선 세포에서는 이 부족한 남성 호르몬을 대체하려고 만드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전립선 크기를 크게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화와 남성 호르몬이 점점 적어지는 게 이게 크게 변화를 주는 거군요. 예, 다른 형태의 호르몬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죠. 네. 전립선의 위치도 궁금합니다. 예, 전립선은 남성에서만 있는 기관입니다. 방광 아래쪽, 방광 출구 부분과 인접해 있는데 뒤쪽에는 직장과 접해 있고 전체적으로 요도를 둘러싸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방광 아래에 위치한 전립선이 하는 일이랄까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전립선은 전체가 섬유성 피막으로 덮여 있고 안쪽에는 분비액을 만들어내는 샘 조직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분비액이 그 정자의 운동성과 수정 능력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남성 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전립선에 이상이 생기면 소변과 정액을 배출하는 일부터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요도를 둘러싸는 형태로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전립선 비대증으로 방광 출구가 좁아지는 경우에는 소변과 관련된 증상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예. 근데 또 이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방광이나 요도, 고환, 부고환 이런 남성 비뇨 생식기관의 요로 감염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라면은 하복부 발생하는 통증, 배뇨 증상 이런 것들이 모두 전립선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소변을 보는 데 있어서 잔뇨감을 좀 느낄 수도 있고 이런 배뇨 장애가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겠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 특히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만으로도 이게 노화의 시작으로 생각이 돼서 네. 우울감을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소변이 급하게 마렵거나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자극 증상들도 본인의 의지랑 상관이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소변 줄기가 많이 약해지는 건가요? 예, 이게 요도를 압박을 하다 보니까 소변도 약해지고 방광의 변화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소변을 보고 나서도 좀 시원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네요. 예, 잔뇨감도 역시 이런 하부요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증상 중에 통증도 있습니까? 대개 전립선 비대증 경우보다는 염증이 있을 때 이런 통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에서도 이렇게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소변 보고 나서 남아있는 잔뇨량이 증가하게 되면 방광의 압력이 무리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염증이 좀 생기면 이렇게 통증이 오는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염증 치료만 한다면 통증은 없어지는 거겠네요. 예. 근데 비대증만 있는 경우에도 배뇨 곤란 때문에 통증은 일부에서는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일단은 전립선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전립선 염도 있고 비대증도 있고 암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 모두 이 증상은 같은가요? 예.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 모두에서 이 전립선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면서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이 배뇨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립선 염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주 증상이긴 하지만 방광이나 요도를 자극하게 되면 이 역시도 배뇨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어서 네. 감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배뇨 증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증상들인가요? 구체적으로?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변을 보는데 남아있는 느낌이 있는 잔뇨감이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이런 배출 장애부터 시작을 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라든지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게 되는 야간뇨, 급박하게 소변을 보게 되는 절박뇨 같은 것들이 다 배뇨 증상이라고 해당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방광과 요도를 압박하게 되니까 배뇨 장애를 일으킬 텐데요. 예. 전립선이 비대해진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비대해지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비대할수록 증상도 심해지는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초기에는 약한 정도의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경우에 이 방광이 좁아진 출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방광이 적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야간에 소변 횟수가 조금 늘어나는 정도의 그런 경미한 증상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태를 근데 방치를 하다 보면은 출구가 막히게 되고 혼자 힘으로 소변을 배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심지어 소변줄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전립선이 비대해진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비대해지는 건가요? 보통은 우리가 전립선 초음파 검사나 우리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크기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네. 20g 정도, 20ml 정도를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커지면 요도를 압박을 해서 배뇨 증상이 생기게 되죠. 네. 어느 정도까지 커진 분들도 계시나요? 심지어는 계속 두시다가 100g 이상 돼서 정말 큰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네. 비대할수록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겠네요.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커졌다가 줄어들기도 하나요? 사실 이게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냥 치료하지 않고 두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원인이 노화이지 않습니까? 예. 노화라면 어느 정도는 좀 적응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비대증 진단의 기준이 있나요? 네. 이 진단 기준에서 최근에는 조직 비대한 것만으로는 진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광의 저장 증상 아니면 배출 장애 이런 것들을 포함한 하부 요로 증상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감을 느낀다면은 우선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을 하고 예.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예. 그럼 본인이 많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겠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50대 이상의 남성분들 중에 하부 요로 증상, 배뇨와 관련된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비대증이 일단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50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좀 고생하는 분들은 많이 적으신가 봐요. 예, 그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50대 이하에서는 전립선 비대증보다는 전립선 염증의 빈도가 더 높은 편입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염은 증상이 비슷해서 좀 잘못 아는 경우도 많겠어요. 예, 그래서 나이도 저희가 좀 많이 상황을 보게 되고, 네. 그다음에 통증이 아무래도 전립선 비대증보다는 염증이 있으신 분들에서 많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검사나 증상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증의 정도는 전립선 염이 그럼 더 심한가 보죠? 예. 그러니까 전립선의 염증으로 인해서 전립선 부위뿐만 아니라 고환이나 심지어는 하복부까지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네.
아주 비특이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됩니까? 비대증이 의심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전립선을 손가락으로 만져봐서 이 크기나 상태를 검사를 하는 직장 수지 검사, 그리고 혈청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영어 약제로 PSA라는 혈청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인데요. 이게 이제 비대증 증상과 전립선 암의 증상의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전립선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선별 검사로 반드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 이제 뭐 전립선 초음파를 통해서 뭐 크기를 직접적으로 재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소변 속도나 잔뇨량을 검사를 해서 방광의 어떤 기능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PSA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일반적으로 해주는 건가요? 보통 이제 남성 50세, 지금 아마 60세 이상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요새는 이제 전립선 암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환자분들께서 이제 찾아서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직장 수지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제일 간편하면서 뭐 의사들이 환자분들의 전립선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치료를 좀 빨리 시작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겠죠. 예, 이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돼서 소변을 본 후에도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이 남아있는 소변으로 인해서 요로 감염이나 방광 결석과 같은 2차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이런 방광의 기능 저하를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치료가 시작되는 그 시기라고 한다면 일단 본인의 불편감과 어떤 통증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불편감이 여러 가지 하부요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비뇨의학과에 오셔서 그 증상들의 정도를 저희가 이제 수치화한 증상 점수를 확인을 해보고 증상이 경도 아주 마일드한 정도인지 중간 이상인지에 따라서 환자분과 상담을 통해서 약물 치료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됐죠. 그럼 치료는 약물부터 시작을 합니까? 예, 이 약물요법을 이제 하게 되면은 환자분의 배뇨 증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네. 커져 있는 전립선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치료로 사용하는 알파 차단제라는 약의 경우에는 이 전립선과 방광 출구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을 시원하게 잘 나오게 해서 배뇨 기능을 호전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 억제제라는 약의 경우에는 네. 이제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중등도 이상 전립선 비대가 아주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약물은 언제까지 드셔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환자분의 증상이 좋아지셔서 배뇨 증상이 있기는 이때 이제 경도 이하의 아주 경미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중단을 해볼 수는 있지만 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 억제제의 경우에는 이 효소를 억제를 해서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이기 때문에 중단을 하면은 다시 커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계속 드셔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게 뭐 나이가 들면서도 또 치료를 하든 안 하든 또 전립선 크기가 증가할 수 있는 소인이 있기 때문에요. 네. 환자분이 정말 좋아져서 기다려보겠다는 분이 아니면은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네. 내시경이나 레이저 시술도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이 좁아진 요도를 넓히려면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을 이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립선 비대 조직의 일부나 대부분을 제거를 하는 방법인데,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조직을 태워 없애거나 그러면 기존 수술에 비해서 출혈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내시경이나 레이저 시술은 그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뭐 어느 정도 마취는 필요할 정도의 통증은 수반이 되지만, 네. 이제 개복이나 이런 방법의 수술법은 아니기 때문에 흉터 없이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좀 심각한 경우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해봤는데 반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빨리 치료를 원하는 분들한테 사용을 해보게 되는데, 네.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요폐색이라든지, 아니면 요로 감염, 그리고 혈뇨, 소변에서 피가 나오거나 방광에 돌이 생기는 결석,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빠른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술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그럼 치료법에서 수술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1차적으로 해보고 거기서 많이 좋아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요. 네. 말씀드린 그런 합병증이 바로 발견이 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계속 하기를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내시경이나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도 병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요도를 넓혀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약물 치료를 중단을 하고도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수술을 하시면 약을 안 드실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죠? 약물 자체가 근데 뭐 부작용이 심한 약은 아닌 편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 하루에 두 알 이렇게 드시는 거를 많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은 분들은 약물 치료를 선호하시고 다른 당뇨나 고혈압처럼 다른 이제 만성 질환이 많으신 분들은 약이 너무 많다 이러면서 그냥 빨리 수술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네. 치료 효과 예후는 좋은 편인가요? 재발 가능성이라든지 부작용의 위험도 궁금한데요. 물론 이 수술요법이 약물요법에 비해서 치료 효과는 더 좋고 재발 가능성도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게 일부에서는 남아있는 조직에서 비대증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합병증으로 수술하는 동안 전립선 주변의 어떤 기관이 손상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남성분들은 사정장애나 요실금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네. 한번 비대증이 커졌던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 다시 커지는 경우도 많은가요? 예, 이게 원래 남아있는 조직이 일부에서 다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나이가 들면서 몇 년 뒤에 오셔서 다시 검사를 해보았더니 비대증이 조금 더 재발했다 이런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네, 이 비대증이 방광으로도 영향을 줍니까? 이게 비대증이 계속 증가를 하게 돼서 요도를 압박함으로 인해서 방광이 처음에는 보상적으로 소변을 좀 밀어내려고 무리한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방광 기능까지 떨어지게 되면 방광 기능이 저하가 오는 거죠. 네. 혹시 암으로 진행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도 계신데 전립선 비대증하고 암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조직 자체가 악성도를 띠고는 있지 않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노화나 호르몬과 관련된 거라 이 전립선 비대증이 암으로 전환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요도를 주변을 싸고 있는 부위에서 많이 비대증이 발생을 하고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전립선 중에서도 바깥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완되는 그 호발 부위도 다르고 조직도 달라서 이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치료 후에 일상에서 좀 재발 위험을 막기 위한 방법, 조심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약물 치료를 좀 오래 지속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증상이 좋아진다고 다시 병원을 안 오시거나 아니면 소홀하게 관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치료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고 노화가 되면은 정상적이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었던 전립선 비대증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혹시 재발하지는 않았는지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커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예. 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남편은 제가 생각할 때 전립선이 약한 것 같아요. 연애할 때도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잘 못 참았거든요. 그리고 30대 후반이었나? 40인가 젊었을 때 전립선염을 앓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 몰래 치료받았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0 넘어서 전립선 비대증인가 그거래요. 검진해서 알게 됐다는데 참을만 하다면서 병원에 안 가더라고요.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혹시 전립선 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되고요. 전립선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토마토를 데쳐가지고 샐러드로 만들어주긴 하는데 약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그것도 잘 안 먹거든요.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전립선이 약하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건가요? 이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잠시도 못 참는다. 이건 대부분의 남성들이 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립선의 문제로 방광의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립선보다는 방광 기능의 변화가 이 증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배뇨 증상 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이 빈뇨 증상은
젊을 때도 뭐 신경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젊은 시절에 나타날 수 있는 전립선염이나 이후에 50대 이후에 발생하는 전립선 비대증, 이런 거에서도 대표적인 증상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검사들을 반드시 해봐야 될 겁니다. 네. 젊었을 때 전립선염을 앓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요. 나이에 따라서 전립선 질환의 발병 위험도 다른가요? 예, 이 통증과 배뇨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이 전립선염은 50세 이하의 남성에서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전립선 비대증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부터는 전립선 비대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제 고령층에서는 염증은 그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럼 젊었을 때 전립선염을 자주 앓았던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전립선 비대증이 오는 건가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역시 노화와 호르몬의 관계인 거고, 전립선 염증이 워낙에 이제 치료가 완치가 어렵고 재발을 반복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만약에 50세 이하에서 젊은 시절에 전립선염을 앓으신 분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50대 이상이 되면서 비대증은 비대증대로 발생을 하고 완치되지 않은 전립선염이 이런 배뇨 증상을 동시에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인 걸 알면서도 치료받지 않았다는데 방치해도 되는 건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이 비대증은 불편한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뭐 당장 약물 치료도 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뭐 현재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환자분이 본인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검사를 해보지 않고는 상태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많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게 뭐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가 전립선으로 인한 방광 기능이 변화까지 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치료가 더디고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소변 보는 이런 배뇨 장애가 오면 불편감을 느끼니까 그때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어요. 맞습니다. 증상이 나타남에도 이분 같은 경우도 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참아지긴 하나요? 좀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환자분들은? 이게 뭐 소변이 마려운 경우에 일부러 참아가지고 이 빈뇨를 호전시키는 방법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초기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후에 증상이 심해지면 어렵기도 하고, 특히 이런 이제 참기 하는 방법이 방광의 그 배출 기능이 정상이라는 가정 하에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이제 방광 기능이 먼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괜찮다고 하면은 시간에 맞게 소변을 참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 전립선 비대증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요새는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하부 요로 증상들, 배뇨와 관련된 증상들을 같이 설문점수를 측정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전립선 초음파까지도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발견이 돼서 거꾸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닌 거죠? 이 조직이 똑같이 증식을 하지만 이 병태 생리가 완전히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위가 전립선 비대증은 요도를 둘러싼 우리가 이행대라고 하는 데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배뇨 증상을 더 주로 일으킨다면 전립선 암은 이 주변 부위에서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증보다는 증상은 좀 약한 편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 토마토를 데쳐서 샐러드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잘 안 드신다고요. 토마토가 도움이 되긴 하죠? 이 토마토에는 그 라이코펜이라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과거의 연구를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품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육류보다는 과일과 채소가 훨씬 도움이 되고 많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해서 토마토를 또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 드실 때는 데쳐서 드시는 게 나은 건가요? 이거는 뭐 식품학적으로는 이 라이코펜이 데치면 좀 더 활성화가 더 높아져서
도움은 더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검진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증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를 꺼리는 경우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 이제 증상이 경미해서 소변이 남들보다 조금 자주 마려운 정도라든지 아니면 밤에 이제 한 번 정도 더 일어난다. 이 정도로는 증상이 약하니까 검진에서 비대증 소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방광 기능 저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꼭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은요. 이게 보통 전립선 비대증이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돼서야 이제 오시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마 그 환자분들도 돌이켜보면 이 배뇨와 관련된 불편한 증상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비대해진 전립선은 보통 약을 먹어서 줄이든지 수술 이용해서 절제를 해내면 되겠지만 네. 이 방광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와버리시면 치료를 아무리 해도 기능이 돌아오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그만 배뇨 증상이라도 있으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예스오근도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